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바로는 네. 건축, 성당 건축은 전례를 반영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네. 해서 바로코 시대에는 전례에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대중신심이 많이 발달을 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네. 신고전주의 시대에 와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본다면 16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는 전례 통일 시기라 그래서 로마 전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런 전례 통일 시기를 가졌는데 그에 따라서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참여할 때는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도 수동적인 참여, 그다음에 참관자적인 자세, 또 시각적인 전례 참여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신자들의 전례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변화가 이제 조금씩 전례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솔렘 수도원의 대원장인 게랑즈 원장 시무님이 이제 전례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렘 수도원의 게랑즈 원장님의 그러한 전례 개혁 운동이 사실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당 건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네,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왕정이 복구되고 또한 인간 이성이 중시됨에 따라서 합리주의가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교회 권위는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고딕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고전주의 고딕 양식이 다시 건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고딕이 이렇게 선택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가장 그리스도교 건축에서 성행했던 고딕 양식은 이제 신을 위한 미사 전례를 봉헌하는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빛의 공간,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건축물로서 그런 공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아직까지 성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고딕 성당 이미지 머릿속에 생기긴 해요. 네, 맞아요. 종탑 있고 네. 뾰족하고. 네, 지금도 본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보통 성당을 연상할 때 명동 성당의 고딕 양식을 그럼요. 많이 연상하는 것이 마치 가톨릭 건축의 상징을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신부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당은 어디로 꼽히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신고전주의 성당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하튼 5번가에 지어진 성 패트릭 대성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성당은 1858년에 건립이 되어서 이제 20년이 지난 1878년 5월 25일 날 축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도를 보면 이제 동서축입니다. 서쪽이 출입문이고 동쪽에 제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3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례 준비 공간인 나르텍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텍스를 지나서 신자석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신자석 좌우측에 원래 통로 개념인데 저 통로 쪽에도 신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신자석 좌우측에 자그마한 소성당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공간을 보시면 제단 공간에도 좌우측에
바로 소성당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적인 그 평면들을 볼 수 있고, 네, 이것은 이제 라틴 크로스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펠러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성 패트릭 대성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고층 빌딩 사이에 성당이 그 옛날식 고딕 스타일로 있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색하기도 하고 제 눈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네. 앞을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흥미롭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뉴욕에는 워낙에 옛날 건물들이 많았어요. 네. 제 기억에는. 네, 뉴욕이라는 이런 마철로 이제 고층 건물이 있는 예. 중심가에 이런 그 신고전주의 고딕 양식을 재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시대 당시에 너무나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소재도 현대적인 재료들을 또 사용하게 되고 또 계획된 도시이고 이런 대도시 속에 이런 고전주의 양식을 이렇게 재현한다는 것은 가톨릭 건축의 입장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곳에 현대 양식의 대성당이 지어졌더라면 과연 저 도시에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동성당의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러한 것을 설계한 그 당시의 건축가인 제이 레비크 이 건축가의 상당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좀 시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쭉 보면은 거의 다 예술가들이에요. 그런 뭐 배치나 어떤 미래를 예견해서 성당을 짓거나 이 건물들을 짓는 모습들이. 네. 우선 패트릭 대성당의 정면 파사드를 보겠습니다. 출입문이 3개 있죠.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배치이죠. 그리고 2층 공간에 대형 장미창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장미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종탑이 2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가 있고 자그마한 조그만 광장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형태를 아주 신세계 석재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부 전경도 보면 이제 고딕 성당의 전형적인 내부 공간의 모습인데 그러나 양쪽 기둥의 모습은 주두에서 코린토 양식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주두의 모습이 아니고 현대적인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장은 니브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의 뼈 이렇게 늑골 갈비뼈 그걸 상징하듯이 아무래도 하중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니브 볼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로마 건축의 양식인 그 기둥의 아치를 볼 수 있고 그 상단에 보면은 채광 목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로 공간 아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니브 볼트가 구성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게 스테인 글라스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단은 굉장히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석재로 만든 신제대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면에 구제대가 있는데 그 구제대에 십자가가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제대 좌우측에 대형 촛대가 3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는 성가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구성 모습입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을 현대에서 다시 보여주는 건축물이 또 있을까요?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가정 성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잖아요. 네, 짓고 있는. 네, 네. 너무나 유명한 네. 성당이죠. 그런데요, 그 신부님 그 가우디의 성당,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보다 사실 신고전주의 끝나갔을 때 그 아르누보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시 자기네 시기에 맞는 형태를 찾고자 하는 거 조금 그쪽으로 둘 텐데, 근데 보면은 원형은 고딕의 재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고딕의 원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가정 대성당의 최초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만들려고 한 네, 거예요? 대부분의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생각하시면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1866년에 원래는 고딕 성당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 성당이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세 개가 나와 있죠. 좌측에 있는 것이 전형적인 출입문 3개, 그리고 중앙에 높은 종탑, 고딕 성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평면도도 보시면 바로 신자석과 통로, 그리고 제단 공간, 그리고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엠블로터리라는 제단 회랑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소성당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완성된 바로 성가정 대성당의 원래 고딕 양식의 평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바르셀로나 도시는 방사선 형태의 그 도로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성가정 대성당은 1866년에 바로 벨라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고딕 양식의 성당을 이곳에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882년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에게 바로 이 성당을 짓는 것을 건축가로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어진 지하층의 고딕 성당 위에 가우디가 새롭게 지금의 현재 성당을 건립하고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건축 건립에 대한 역사를 이 바르셀로나 성가정 성당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가정 대성당의 정확한 배치도는 동서축입니다. 성당 좌측에는 공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호수가 있는 공원이 또한 보입니다. 그리고 성당 앞의 공간은 원래는 최초 도면에서는 저곳이 성당 출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시민들이 저곳에 주택을 짓게 됨에 따라서 바르셀로나 대교구에서 그것을 원래 공간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가우디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제 인간이 맞는 선이면 그 곡선은 하나님이 맞는 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이 성당도 좀 외부로 보시면은 직선이 없어요. 거의 다 뭔가가 곡선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형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흥미롭다고 그래야 되나요?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넝굴이 그렇죠. 건물을 다 감싸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이제 지금 막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발전하면서 훨씬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예전처럼 이 성당은 몇백 년 짓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그래서 발전했는데도. 막 곡선 다 놓고 하니까 직선보다도 조금 그것 어려울 것 때문에. 같긴 해요. 모르겠네요. 네. 이 성가정 대성당은 주교자 성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특별히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신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건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번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건축비도 그렇게 충당을 했고 또한 많은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이 성당을 오랜 기간 동안 1882년부터 이제 지난 2010년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축성을 하게 되었죠. 긴 시간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곧 완성될 거라고 우리가 저도 뉴스에서 읽었던 것 본 같아요. 것 2020 몇 년도에 막 2025 완성될 년인가? 예정이다. 네, 지난번에 같아요. 방문했을 때 이미 축성식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예. 교황님이 방문하셔서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로 명명이 되었죠. 준 바실리카로. 그런데 이제 아직도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한 2030년이나 2040년 때 완전히 완공된다고 합니다. 조금 뭐 남았어요 아직. 조금 남았네. 그때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오랫동안 성당을 짓다 보니까 처음에 가우디가 설계한 부분하고 지금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평면도부터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는 가우디의 창조적인 그런 예술성이 드러났고 내부는 이제 고딕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쪽이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트란셉트 쪽이 환희의 파사드고 그 다음에 좌측이 순환 파사드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고 제단 주변에 또 이제 제단 회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그럼 출입문 쪽이 트란셉트 쪽인데 좌측에 있는 사진이 순환 파사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이 바로 환희의 파사드입니다. 이런 어떤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문은 영광의 파사드인데 정면도인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저 사진은 출입문 안쪽에 있는 문을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아직 밖에 쪽에 있는 외부의 영광의 파사드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독특한 양식이죠. 네, 예쁘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들렌이나 또 이제 패트릭 성당과는 완전 다른 면입니다. 저 기둥을 볼 때 어떤 것이 좀 연상됩니까? 외계 비행선. 비행선. 저도 우리나라 뭔가 외계인들이 가지고 온 비행선 같아요. 네, 가우디는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바로 뼈 모양의. 네. 그러니까 이 성당 안에 이제 그런 어떤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뼈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기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우 독특한 독특하긴 하죠. 모습입니다. 내부 전경이죠. 그리고 이제 통로입니다. 통로에도 리브 볼트가 아니고 고딕에서 보통 리브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통로에도 바로 이렇게 인간의 뼈를 또 상징하는 그런 건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저기에 이렇게 통로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천장입니다. 천장에 보통 조금 전에 패트릭 성당에서는 리브 볼트였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저 공간도 인간의 뼈를 상징하는 하느님의 창조물 인간, 그거를 바로 이 건축물에 반영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뼈에다가
힘줄이랑 근육 붙어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걸 연상하죠.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뼈와 네. 지금 얘기하신 그 심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예. 신체적인 그런 그 구조를 이렇게 연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한 건 설명만 들으면은 뭔가 징그러울 것 같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인상적이었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네, 안토니오 가우디가 독신으로 살면서 또 이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한 신자였기 때문에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그러한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뼈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를 이 공간 안에 반영한 매우 독특한 그런 양식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란세프트 외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순환 파사드, 순환 정면도이고 오른쪽은 환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환희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서 창조적인 공간을 안토니오 가우디가 여기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란세프트 내부 공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양팔의 공간인데 바로 좌측은 순환의 신비고 우측은 바로 환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차이점이 나지 않아요? 네. 환희는 기쁨이니까 거기에 스테인글라스가 더 많이 반영돼 있죠. 순환보다는. 빛으로 뭔가 빛이 연출한 게 많이 느껴지네요. 예수님의 탄생을 환희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와입니다. 이것은 우측 트란세프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 스테인글라스가 고딕 양식의 스테인글라스이지만은 여기에는 매우 안토니오 가우디의 곡선을 주로 많이 반영한 하느님의 선, 이것을 또한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우디가 그 성당 안에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그 네. 빛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도록 벽면을 다 하얗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테인글라스의 빛도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단이나 성가대석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단 공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흰색이 석재로 된 제대입니다. 그리고 제대 위에 십자가가 보이죠. 흰색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발다치노라는 천개, 그것이 또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바로 삼각형으로 된 무엇이 보이죠?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그 다음에 그 후면에 이제 제단 뒷면에 회랑 공간에도 아주 아름답게 또 스테인글라스가 저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이 성가대석은 통로 양측에 성가대석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통로 2층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또 흰색 그 석재로 배치가 되어 있죠.